안녕하세요, 초기호입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시간을 줄여드리는 5분 브리핑 시간인데 오늘은 조금 다른 스타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난주 부동산 뉴스 중에서 주형을 좀 다룰 텐데요. 예전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총 10개 정도의 뉴스가 올라와 있는데요. 한번 보죠. 5월 13일자 저희 아름집 소식지입니다. 첫 번째, 여기 아파트를 누가 사겠냐? 일산 집주인들 부글부글. 들어가 보시면 요즘 많이 나오는 뉴스죠. 평루도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지난주에 이제 경기도에서 김동연 경기지사죠. 이름이 맞겠죠? 네. 경기북도 분도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선거 공약 때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경기북도를 갖다가 경기남도와 분리시키겠다 이 얘기를 갖다 일종의 선포식 같은 건데 요걸 하면서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경기북도의 새로운 이름을 갖다가 일단 공모해서 정했는데 그 이름이 이거예요.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이러다 보니까 뭐 찬성하시는 분도 많고요. 근데 반대하시는 분도 의외로 많죠. 특히나 뭐 뉴스들 보면은 뭐 북부, 경기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집주인들이 아이씨 이거 부동산에 영향 주는 거 아니냐, 이 이름 너무 좀 이상하지 않느냐, 뭐 줄여서 말하면 평루도인데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평루도 소방본부, 평루도 좀 이상하잖아요. 느낌이 어감이 좀 힘들고 그러니까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제 생각은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평화누리 특별자치도와 부동산 가격의 상관관계, 요 얘기 잠깐 할게요. 오랜만에 저도 이걸 한번 찾아봤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셰익스피어의 명작이죠.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 캐플릿이 로미오 몬테규한테 하는 대사입니다. 오 로미오, 당신은 왜 로미오인가요? 장미의 이름이 장미가 아니라도 모습은 그대로 장미인데.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줄리엣하고 로미오하고 연애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두 집안이 캐플릿과 몬테규가 원수잖아요. 그걸 알게 된 줄리엣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로미오, 너는 왜 이름이 로미오냐? 왜 몬테규가에 속하냐? 그러면서 장미 얘기를 해요. 장미 이름이 장미가 아니라도 모습은 그대로 장미인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 아는 장미, 붉은 장미라고 해봤을 때 이 붉은 장미의 이름을 갖다가 백합으로 바꾼다고 해서 장미 향이 백합향으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즉 이름에 대한 얘기로 제가 이거 든 건데 이런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평화누리 특별자치도가 되든 아니면 뭐 다른 누리자치도가 되든 그냥 경기북도로 가든 뭐든 간에 부동산하고 그 명칭 간의 관계는 그렇게 크게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어떤 존재가 그 본질적인 측면이 단지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따라서 경기북도의 이름이 뭐가 되든 간에 부동산 가격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뭐 최근에 뭐 부동산 갖고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건 있죠. 그러나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거는 또 유명하신 분이 얘기한 거죠. 독일의 실존 철학자인가요? 하이데거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얘기했던 거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모든 존재는 언어를 통해서 표현이 되죠. 그 본질에 맞는 형식이죠. 언어는 어떤 인간의 존재를 보려면 그 사람의 언어 수준이나 범위를 보면 알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더 가깝긴 한데 여하튼 적용해 보면은 경기북도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 경기북도라는 존재에 알맞는 명칭이 필요한 것 같아요. 더구나 지금 반대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은 신중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어떤 특별한 이름 갖다가 밀 이유는 없죠. 이럴 때는 그냥 누가 봐도 가장 무난한 걸로 지으면 돼요. 우리가 경기남도, 경기북도, 북도남도로 분할될 거다 뭐 이 얘기 많았잖아요. 그럼 그냥 경기북도, 경기남도로 하면 되죠. 물론 경상북도, 경상남도랑 줄였을 때 경북하면 이게 경상북도인지 경기북도인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럼 기북이다 기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따라서 이런 이름 상당히 많은 사람이 관여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갖다 정할 때는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무난한 이름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 뭐 관찰될 일은 없겠죠. 여하튼 이렇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어차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에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이름이 뭐가 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평루도가 되든 아니면 그게 경기북도가 되든 그 이름 때문에 일기신도시 일산의 집값이 달라진다거나 의정부의 집값이 달라진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난한 이름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정도고요. 개인적으로는 경기북도의 분도는 뭐 필요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현실적으로 지금 이미 분리가 돼 있잖아요. 경기북부 행정을 담당하는 경기북부 지역 관할한 행정도청도 있고, 도청이라는 뭐라 그러나요? 있고 경찰청도 그렇고 소방본부도 그렇고 전부 다 남도하고 북도는 분할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간에 서울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미 행정적이나 이런 측면에서 분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좀 더 뭐랄까요, 편의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하나는 경기북부 같은 경우에 남부에 비해서 좀 덜 발달되어 있는데
그 상황에서 경기북도가 어떤 생긴다면 좀 더 자기 거를 갖다 챙기려고 하지 않을까. 그게 뭐 지금 현재 경기 북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나쁜 것보다는 장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뭐 경제적 규모라든가 이게 남부가 크잖아요. 따라서 분할을 하되 어느 정도 경제적 지원이라든가 뭐 세제 지원 이런 거는 좀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전제하에 분할할 필요성이 있다. 너무 크잖아요. 경기도가 지금 전국에서 가장 큰 행정단입니다. 1300만이 되니까 어느 정도 분도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사족을 붙이자면 특별자치도가 붙더라고요. 평화누리 특별자치도. 근데 문제는 특별자치도가 제주, 강원,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다 얘까지 하면 10여 개 되는 자치단체 중에서 도단이 벌써 4개째 특별자치도인데 그럼 뭐 굳이 특별이란 말을 붙일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적어도 뭐 10개 중에 하나 정도 돼야 저희는 특별하다. 뭐 100개 중에 하나 정도는 아니더라도 특별한 단어가 너무 많이 붙어버리면 뭐 특별할 이유는 없잖아요. 물론 거기에 따른 뭐 행정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지만 여하튼 그런 이름 굳이 길게 할 필요는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여하튼 전체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평화누리 자치도라고 하는 것과 부동산 가격은 큰 연관은 없다. 다만 이름은 그냥 무난한 걸로 지어줬으면 좋겠다 정도의 개인적 소망을 덧붙이면서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집 한 채 사려는데 취득세 1억, 매물만 쌓이는 부동산 시장 왜? 다만 뉴스를 들어가 보시면은 뭐 송파구 얘기를 갖다 예를 들어서 했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큰 일반적인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지금 상황이 이렇죠. 부동산 가격이 2022년 하반기 이후 약간 안정기 하락기를 맞고 지금 약간 옆으로 그냥 비스듬히 가고 있죠. 이 상황에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 취득세는 안 바뀐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주택자 같은 경우에 취득세가 많게는 뭐 8%까지 적용이 되는데 투기가지구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매물은 좀 많이 쌓이고 있는데 그게 해소가 안 되고 있다. 따라서 뭐 취득세를 좀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는 뉴스 같은데 제가 주목해 볼 건 뭐 이게 여기서 말하는 뭐 송파 뭐 아파트 그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겁니다. 그림만 쌓이네 아니 매물만 쌓이네. 오늘 제가 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뭐 문학에서도 따오고 노래에서도 따오고 좀 많이 따왔네요. 그림만 쌓이는 여진이라는 훌륭한 분의 노래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한데 여하튼 매물만 쌓이고 있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서울 기준으로 지금 뭐 8만 채가 쌓였다고 통계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하튼 요즘 매물이 많이 쌓인다. 근데 이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 현상을 갖다가 해석하는 거는 다 다른 것 같아요. 대표적인 해석은 이거예요. 매물이 많이 쌓였으니까 부동산 침체기가 맞고 더 하락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대다수인 것 같아요. 유튜브 같은 거 봐도 그렇고 하락론자분들 있고 저는 상승론자, 하락론자 아닙니다. 그냥 중립적 보려고 하는데 여하튼 매물이 많이 쌓이는 것 같고 그런 시각 지금 하락기가 왔었고 지금 침체기이기 때문에 계속 팔려고 한다. 근데 저는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집을 처음 산 게 98년도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들 이 매물이 쌓이는 거에 대해서 여러 번 겪어봤는데 제 생각은 이래요. 일단 기본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팔고 어디로 가는가. 그래요. 뭐냐면 매물이 쌓인다는 건 쉽게 말해서 집을 내놨다는 얘기잖아요. 기존의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은 거예요. 팔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매물을 내놨어요. 근데 이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이 그러면은 이걸 팔려고 내놨는데 팔리면 뭐 할 거예요? 어디 하늘로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뭐 서울 매물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서울 매물 내놓고 지방으로 간다? 이건 극히 상상하기 힘들죠. 전세난에 쫓겨서 뭐 지방, 뭐 경기도권으로 가는 경우는 있어도 서울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을 팔고 지방으로 간다? 이거는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지금 왜 팔려고 하느냐? 단순히 다주택자들이 뭐 세금 혜택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팔려고 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침체기 때 뭐가 많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봤던 바로는 이렇게 안정기가 되면요. 오히려 뭐가 많냐면 갈아타기 수요가 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려고 했던 집들이 가격이 좀 내려갔잖아요. 그죠? 물론 내 집도 내려갔지만 그래도 갭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려는 상급지 지역에 내려갔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갖다가 팔고 상급지로 가려는 수요가 상승기보다 오히려 지금 같은 안정기에 더 생겨요. 왜냐면 상승기 때는요 내 집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만족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갖다 잘 안 해요. 없진 않습니다. 갈아타기 상승기 때 많이 하세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안정기 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갈아타기 수요입니다. 왜냐면 내가 바라봤던 상급자가 아까도 말했지만 싸졌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매물이 많이 나온다는 건 갈아타기 수요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정리하려고 팔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너무 어디 한쪽에다가 딱 관을 박아놓고 매물 많아졌으니까 침체기라서 다 팔려고 하는 거고 부동산 계속 하락할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팔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 수요가 이런 특히나 서울 매물이잖아요.
지금 말하는 게 서울 매물 적체 현상 말하는 거거든요. 서울삼 이렇게 팔려고 한다는 거는 어디로 가기 위한 건데 보통은 상급지로 가려고 하겠죠. 서울 안에도 여러 급지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부동산 안정기에 이런 매물 중대는 단순하게 뭐 가격 하락의 반영이고 앞으로 침체될 더 하락할 것의 근거로만 보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그걸 갖다 팔고 뭘 하려고 하는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물만 쌓이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이게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있어서 여러분이 잘 안 보시는 부분, 그 매물을 팔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떻게든 이제 팔려고 하니까 좀 더 싸게로 팔겠죠. 그리고 결국은 사야 되거든요. 팔았으면 어디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어디에 살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 어디가 서울에서 어디가 가격이 올라갈지가 좀 눈에 보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따라서 단순하게 매물 많이 쌓이니까 계속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전혀 영향이 없지 않겠지만 다른 식의 생각, 반대 생각 좀 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지역의 핵심 지역들의 집값이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찍고 있죠.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최상급 지역들, 거기는 신고가 올라가고 있어요. 얘하고 관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 뉴스를 보면요, 세 번째 뉴스, 치솟는 분양가에 실수요자 발길 돌렸다. 5년 내 준신축 몸값이 쑥 올라갔다는 얘기겠죠. 즉, 최근에 고분양가, 저도 여러 번 고분양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자, 이런 치솟은 분양가 때문에 결국은 수요자들이 발길을 돌렸다. 어디에서? 분양, 즉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에서 5년 이내에 준신축으로 돌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한 제 생각은 이래요. 매력 있는 것들은 다 결혼했더라. 많이 듣게 해야 되는 말이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제 총각처녀들 아직 결혼 안 한 후배들 보면은 괜찮아서 알아보면은 이미 뭐 유부녀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준신축이라고 하는 건 보통 5년 이내, 즉 준공된 지 5년 이내 아파트들이에요. 근데 준신축이라고 해서 5년 이내 아파트가 모두 다 인기가 있느냐?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은 어떤 것들이 인기가 있냐면, 이미 분양될 때는 이런 게 있죠. 저희가 분양가 중개도 하지만 분양 딱 하면은 10중 팔고 나오는 얘기는 이거예요. 어느 시대든 분양가 너무 비싸다. 어느 시대나 있는 겁니다. 요즘만 고분양가 아니라 분양가 쌀 때도 수분양가에 비해서 무조건 비싸다고 밖에 생각이 안 돼요. 왜냐면 좀 더 싸야지 나한테 이득인데, 분양가라고 하는 거는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비싼 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무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이거 갖다 분양 받았을 때, 뭐 예를 들면 5억이라고 칠게요. 분양가가 5억을 갖다 분양 받고 3년 뒤에 들어갔을 때 이게 올라줄까? 이거 미래잖아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3년 뒤니까 뭐 4년 뒤도 있고 2년 6개월 뒤도 있겠지만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준신축은 어때요? 검증된 놈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분양을 해서 신축, 준신축이라는 건 준공 5년 이내잖아요. 분양 5년 이내가 아니라. 즉 사실은 분양을 해서 한 2, 3년 뒤에 입주를 해서 거기로부터 또 5년 정도가 지난, 즉 이미 검증된 것들입니다. 이미 이 아파트는 준공을 해서 분양가보다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게 검증된 아파트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분양을 했어. 근데 입주를 했어. 근데 마피가 붙고 마이너스 프리미엄 붙고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네. 그 아파트라면 준신축이라도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준신축에서 인기 있는 건 이미 검증된 놈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준신축은 검증된 신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준신축은 당연히 이미 검증된 거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미 검증된 거니까. 근데 진짜로 큰 소득, 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고분양가인 인식이 하이리스크를 감수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하이리스크가 고분양가인 걸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분양가 중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나오는 단지들 중에서도 고분양가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고분양가가 아닌 거. 지난번에 분양가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파트 대표적인 게 대구 범어 아이파크입니다. 다 고분양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제가 보기엔 고분양이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창업도 잘 됐죠. 그런 것들. 아니면 과거 예를 들면 뭐 그 범파 얘기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레미안 퍼스티지라든가 판포자이 미분양 났었거든요. 고분양가라고. 09년도에 3,100만 원이었으니까 평당. 근데 그거 지금 36억 하거든요. 즉 고분양가인 것 같은데 고분양가 아닌 놈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같은 고분양가 시기에 분양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고분양가를 좀 멈춘 애들이 있어요. 적어도 쭉 나가던 관세에서 벗어나서 그래도 좀 멈춰서 합리적인 분양가에 좀 가깝게 분양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루고 있는 게 저희 분양가 중개죠. 그런 놈들을 갖다가 사두는 건 요 준신축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득이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분양가를 제대로 계산해서 이건
미래 투자 가치가 있다고 확신하고 들어가시면 일단 준공되는 게 3년 뒤잖아요. 그렇죠? 미래 가치를 보고 판단한 건데 그렇게 됐을 때 들어오는 이득은 지금 준신축 이미 검증돼서 올라간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이득의 범위가 크죠. 이건 저희가 분양가 중개에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잠시 분양가 중개 멈췄었어요. 왜냐면 실제로 분양들이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되더라고요. 다음 분양가 중개에서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준신축은 검증된 신상이기 때문에 좋아요. 좋은데 대신 리턴 되는 게 적습니다. 반면에 분양은 제대로 고르면은 리턴 되는 게 많겠죠. 리스크에는 리턴이 따릅니다. 당연한 거죠. 따라서 이 뉴스 치솟는 분양가에 실소유자 발길을 눌렀다. 준신축 몸값 쑥이라고 그랬는데 준신축은 원래 그래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검증된 놈들은 항상 비쌉니다. 이건 지금뿐만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런 거 때문에 그러실 일 없겠지만 그럼 준신축이나 사야 되나 이러지 마시고요. 청약이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 나오는 분양 단지들 중에서 괜찮은 단지들 갖다가 계속해서 선별해 보시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이 정도로 안 탈 줄은 예상 못했죠. 외면받는 GTX-A의 동탄은 한숨. 한 달 전만 해도 동탄역 롯데캐슬이 22억 찍었다고 그러면서 막 호들갑을 떨던 언론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예측 수요보다 GTX-A의 좀 절반 정도가 탄다거나 이런 뉴스들이 나왔잖아요. 그걸 보고 동탄이 한숨을 쉬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물에 가서 숭늉을 달라고 해보라. 이거 속담이죠. 자, 우물에서 이제 막 덮치려고 물에다가 쌀 씻고 있는데 거기서 숭늉 달라고 하면 이렇게 쳐다보겠죠. 너무 성급한 거죠. 간단합니다. 다 아시는 거 아시겠지만 GTX-A 개통됐어요. 어디서 어디까지? 동탄에서 수서까지는 개통이 됐죠. 근데 GTX-A가 각광받는 이유는 뭡니까? 수서까지 가기 때문에? 아니죠. 그거 통해서 삼성역, 서울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문제는 삼성역이 언제 개통이다? 28년입니다. 따라서 지금 삼성역이 개통 안 된 상태에서 GTX-A의 활용성은요 상당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삼성역 가려고 만든 건데 거기를 안 가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절반밖에 안 나오죠. 실제적인 의미는 28년도 이후에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GTX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조만간 이제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당히 수도권의 어떤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뒤바꿔 놓을 대표적인 어떤 이슈라고 보거든요. 다만 그 첫 번째 맛이 잠깐 보인 게 이번에 동탄부터 수서의 개통이 이렇게 보거든요. 아직은 많이 남았습니다. 28년에 삼성역 개통. 다만 이건 있습니다. 자, GTX-A가 개통이 됐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동탄 롯데캐슬이 40평대가 22억을 찍었어요. 자, 근데 거기에 선반영이 돼 있는 거냐? 즉, 삼성역까지 개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삼성역 개통됐을 때 어떤 이득이 이미 지금 이 가격에 반영이 된 거냐 아니냐는 좀 따져보시긴 해야 됩니다. 왜냐면 아직은 28년까지 4년이 남았잖아요. 그 기간에 좀 더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거거든요. 아파트 가격들이. 동탄 아파트 가격은 물론이고 GTX-A 노선뿐만 아니라 28년도에는 여기 써놨지만 GTX-C도 개통입니다. 네, GTX-C도. 자, 요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맞물려서 얘도 삼성역 가잖아요. GTX-C도 삼성역 가거든요. 요것들이 맞물려서 어떻게 움직일지 갖다 보셔야 되거든요.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GTX-A의 이용 인원이 작다. 이거는 그냥 한 귀로 흘려보셔도 상관없습니다. GTX-A의 진면모는 좀 나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다만 GTX-A 개통을 사람들은 다 된 거로 왜냐면 뉴스가 그렇잖아요. 부동산에 좀 관심 없는 사람은 개통됐어? 삼성까지 간 거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형성된 GTX-A와 관련돼서 형성된 어떤 부동산 가격들은 28년 걸 너무 선반영한 건 아니냐. 물론 개인적으로는 지금보다는 더 오를 거예요. 오를 건데 너무 과도하게 선반영된 건 아니냐. 이 생각은 좀 해보고 투자협을 결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동시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GTX-A뿐만 아니라 C가 그냥 같이 개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역 기준으로. 따라서 A 노선은 이미 언론 많이 타서 올랐어요. 그에 반해서 GTX-BC는 아직은 투자 여력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영상을 갖다가 조만간 제가 몇 군데 찍어놓은 데도 있거든요.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지금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너무 호들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올해 1분기도 인허가 등 부진,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라는 뉴스예요. 말 그대로 지금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인허가 물량이 부족하다. 인허가 물량이라고 하는 건 결국 미래의 주택 공급을 다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택은 부족하지 않겠느냐. 근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양극화로 나뉜다고 봐요. 그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많은데 수도권은 지금도 미분양이라든가 특히나 악성, 중고 미분양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따라서 수도권에 있어서 특히 서울 같은 데 있어서 인허가가 지금 이렇게 안 이루어지면 한 3, 4년 뒤에 극단적인 주택 공급 부족이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면 잘 아시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시공비 때문에 멈춘 현장들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얘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얘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람이 불면 비가 내린다. 우리가 흔히 살다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바람이 갑자기 소소리 바람이라고 그러면 막 불기 시작하면
나무가 막 휘날리고요, 바람에. 그러다 보면 좀 있으면 뭐 30분, 1시간 뒤면 이제 비가 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먹구름 밀려오고. 자, 인허가 물량이 부족해지면 공급 부족 이런 건 당연한 거고요. 공급 부족은 당연히 가격상승을 가져옵니다. 이건 그냥 인과관계잖아요. 그렇죠? 인허가가 부족하면은 공급이 적어지고, 공급이 적어지면 당연하게 가격 올라간다. 다만 소나기가 올 것인가, 태풍이 올 것인가, 이거는 좀 차이가 있죠. 지금의 공급 부족 물량이 소나기를 몰고 오는 정도. 잠깐 소나기는 내리고 금방 다시 햇볕 쨍쨍 여름에 그러잖아요. 반면에 태풍 같은 경우는 큰 피해를 입히게 되잖아요. 즉 지금 불고 있는 이 바람이 어느 정도 급의 비를 몰고 올 것인가, 이거에 대한 예상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다만 아까 이 뉴스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지방하고 서울은 좀 다를 것 같고요. 물론 지방시장도 핵심 지역은 뭐 서울과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 위태위태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허가 물량이 너무 적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재건축해야 되는 곳들이 많이 막히고 있고요. 1기 신도시와 더불어 얘기되는 서울 북부 상계 지역이죠. 상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뉴스 많이 보셨지만 재건축 같은 거 다 밀렸어요. 할 엄두를 못 내고 있죠. 분담금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3, 4년 뒤에 서울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건가? 미분양 얘기 많이 하시지만 서울은 미분양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공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서울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어떤 식의 대책, 사실 뭐 뾰족한 대책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일 텐데 어떤 대책을 해서든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에 뭐 3기 신도시도 그렇고 좀 분양, 뭐 입주 물량을 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선 때 공약이 270만 원이었는데 뭐 전혀 지금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지정이든 공급 확대를 얘기했었는데 그 공급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동산은 항상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3기 신도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3기 신도시 19년도 얘기 나오고 지금 많이 밀렸잖아요. 원래 계획성 지금 다 들어가야 되는데 당연히 밀릴 거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때. 근데 이게 계속 너무 밀리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소나기가 아니라 태풍을 맞을 수도 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일부 뭐 지방이라든가 미분양 많은 지역은 그래도 소나기 정도로 그칠 수 있겠죠. 왜냐면 미분양이 해소되는 쪽으로 가서 어느 정도 평균을 맞추면 되니까. 다만 수도권은 특히나 서울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저축된 게 없어요. 미분양이 없잖아요. 저축된 게 없다 보니까 문제 빵 터졌을 때 대안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건 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든 공급 물량을 좀 늘려야지 부동산이 안정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인허가 너무 안 되고 있죠. 그 문제를 갖다가 지적한 뉴스고 거기에 서울의 어떤 3, 4년 뒤 수도권의 3, 4년 뒤 집값을 또 전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뉴스입니다. 집 한 채 50억 시대. 이번엔 반포 아리팍 54.5억에 팔렸다. 아리팍은 이번엔이 아니라 뭐 계속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압구정 현대가 얼마 전에 115억에 80평대지만 팔렸고, 얼마 전에 뭐 다른 아파트 단지들 강남 쪽에 계속 신고가 나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반포 아리팍은 제가 알기로는 45평대 정도가 되고요. 54.5억에 팔렸기 때문에 평당 가격으로 치면 약 1억 2천 정도 찍은 걸로. 지난번에 압구정 현대 4월에 팔렸을 때는 평당 1.4억이었는데 걔는 뭐 재건축 이슈 있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요 얘기를 좀, 원래는 사실 이거 말고 따로 한번 찍을 건데요. 도대체 반포 아파트, 반포 아리팍 54억에 이번 거래했다고 해서는 빌딩도 아닌데 도대체 얘는 왜 그렇게 비싸게 팔리는 거야? 이런 생각 많이 가지실 수 있단 말이에요. 뭐 거기 사시는 분들이 아니겠지만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 보기에는 압구정 현대가 115억? 야 차라리 빌딩을 사겠다 뭐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아리팍이 이번에 54억에 팔린 거나 압구정 현대가 100억, 115억에 팔린 거나 사실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거기 들어갈 수 있거나 이거하고는 별개로 그렇게 가격 거래가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아주 단적인 예인데요. 이건 다시 한번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릴 겁니다. 아마 다음 주쯤 찍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얘기를 들을게요. 너희는 전교에서 10명이니 우리는 반에서 10명인데. 이 얘기는요. 강남 사시는 학부모님들은 웬만큼 아시고 있고요. 강남권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 애를 갖다 강남 보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다음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상에서 도표까지 동원하겠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전교에서 10명이니 우리는 반에서 10명인데. 서울대 얘기는 아니고요. 이거 중학교 얘기입니다. 중학교. 뭐냐면 자사고 진학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자사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학교에서 과고라든가 특목고들 있잖아요. 외고라든가 자립형 사립고 정도까지 졸업생 중에 보내는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발표하거든요. 학교 알림이 같은 데 들어오면 다 나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는 거예요. 전교에서 10명. 이거는 뭐 수도권에서 그래도 괜찮은 지역 얘기입니다. 즉 중학교 3학년 졸업생 중에 한 해에 10명 정도가 과고, 외고, 자사고 들어가면 수도권 웬만한 학교들은 잘 갔다 이렇게 박수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에 어떤 중학교 입결, 대학교도 아닌데 입결 있습니다. 자사고 입결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반에서 10명. 어디 얘기냐? 강남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세화여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세화여자중학교인데 거기에 자사고 진학률은요 얼마가 될 것 같나요, 여러분? 49.5%입니다. 즉 전교생의 절반 정도가 자사고 이상을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거죠. 세화여중 그 옆에 있는 뭐 신동중이라든가 신반포중
최소가 33%에서 40% 후반대까지 찍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전교생 중에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가 자사고를 가요. 어디가? 강남 서초가. 근데 문제는 이것도 있죠. 강남 서초 같은 경우에 자사고 진학률이 40%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걔네는 나머지 60%가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강남 8학구 내내 일반고가 있어요. 자사고 못 가면 일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반고 명단을 보시면 어떻게 되죠? 서울고, 성문고, 경기여고, 경기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영동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예, 그 학교들 뭐 반포고, 서초고, 뭐 압구정고 이런 거 다 들어가는데 얘네들 보면요 전국의 자사고나 이런 특수목적고가 100개 좀 넘을 거예요. 근데 전국에서 서울대를 들어간 순위 100개를 놓고 보면 그 특목고, 자사고 사이사이에 일반고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강남 8학군 일반고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쪽 지역 강남 서초 지역 중학교 같은 경우에 자사고 진학률도 3분의 1 이상 정도가 되는 데들이 많은 데다가 즉 중학교 졸업생 중에서 3분의 1 이상 많으면 절반까지 자사고 가는 데다가 거길 묶어서 일반고 가더라도 걔네들이 서울대에 들어가는 비중이 높은 고등학교들 명문고등학교들에 배정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 이 얘기 있잖아요. 언뜻 보면 이해가 안 가요. 뭔 아파트 하나가 50억이 넘어가 100억이 넘어가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사실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했다가 제가 다른 영상을 뽑아서 드리긴 할 겁니다. 그리고 요게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어디까지나 뭐 찬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찬여가 없는데 뭐 이게 무슨 상관이야. 근데 우리한테 평범한 우리한테도 중요합니다. 이 아랫박 가격이 왜 그러냐. 중요한 건 그 절대 가격이 아니에요. 반포 아파트가 50억대에 팔렸다, 100억대에 팔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강남구, 서초구, 수성구, 대구, 수성 얘기인데요. 강남, 서초나 수성이 요즘 어떠냐? 신고가들이 나옵니다. 대구, 수성 같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지금 미분양이 무덤, 대구. 지난번에 범팍 때도 말씀드렸죠. 근데 범팍 분양 잘 됐죠. 그리고 수성구가요. 지금 현재 매매시장 동향을 보면요. 대구 그렇게 지금 미분양 많고 만차가 넘죠. 미분양이 많고 문제가 많은 동네인데 수성구는 지금 매매가가 상승으로 전환한 게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 서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뉴스에서 계속 지금 신고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지만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인다. 이건 부동산 가격을 갖다가 부동산 책을 읽어보시는 분은 상관없이 부동산 경험이 10년 이상 20년 정도 해서 한 번 주기를 한 번 이상 겪어본 분은 알아요. 강남 서초 그리고 지방의 강남들이 움직이면 어떻게 된다? 걔네가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슬금슬금 그걸 갖다 따라가기 시작한다. 이게 정설이고 뭐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현실이 항상 그랬고 현실이 그렇게 맞죠. 근데 지금 얘네들 가격이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물론 대세 상승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뭔가 반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낌새가 보여요. 하지만 제가 뭐 말씀드렸듯이 올해 아직 PF 문제라든가 오늘 소식지 얘기도 나왔지만 PF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되긴 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지금 조금씩 뭔가가 그렇게 느낌이 뭔가가 좀 쎄하게 가고 있습니다. 나쁜 쪽으로 쎄하게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아리팍이 50몇 억이 거래됐다 100억에 뭐가 거래됐다 이거 자체가 가식거리가 아니라 전체적인 그 상급지 최상급지들의 가격이 어떤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걸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말씀드린 다른 뉴스 매물이 쌓였는데 그 사람들 팔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걸까 이것과도 관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얘네들의 움직임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당장 뭘 그랬습니까? 당장 그러니까 집을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선행하는 애들이에요. 선행하는 애들. 그래서 이걸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 부동산 투자 계획이라든가 뭐 갈아타기든 아니면 무주택자시라면은 언제 집을 구입할 건가 그럴 때 지표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절대 가격에 너무 함몰돼서 뭐 이렇게 비싸 이 얘기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요거에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건 다음에 얘기 드릴게요. 이건 어차피 반포 얘기를 제가 한번 하려고 하는데 상위소득 0.1%가 어느 선인지가 얼마 전에 나왔죠.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공시가 30억 이상 공동주택이 몇 채가 되는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갖고 아리팍이라든가 이런 얘기 좀 해볼게요. 그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이 많은 집에 전세 빵 말이 돼? 이러다 집값 밀어 올릴라. 전세는 거의 지금 1년째 조금씩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예요.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뭐 역전세에 대한 얘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역전세는 사실 뭐 빌라 쪽 전세나 뭐 이 문제였고요. 지금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관련들이 되죠. 오늘 나왔던 뉴스들이랑. 저는 이거 뭐 솔직히 뭐 삼전 주식을 사야 하나 이렇게 해놨는데요. 삼전 주식이 오늘 날짜로 보니까 78,000원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1, 2년 전인가요?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저는 주식은 안 합니다. 10만 전자 가려다가 물렸다. 80층에서 물렸다. 난 뭐 70몇 층에 물렸다 그래갖고 그게 거의 6만 원 이하로 떨어진 적 있잖아요. 그때 뭐 이거 어떡하네 막 이랬었는데 지금 오늘 기준 78,000원 있으니까 삼전 주식 물렸던 분들 좀 회복하신 분들 있을 것 같고 물론 아직도 회복이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계속 오르니까 작년보다 엄청 좀 오른 거죠. 수익률로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보기에는 뭐 1년에 수익률이 10%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삼전 주식 사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건 맞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삼전 주식 보면 아직 5만 원대 간 넘겼다. 여러 번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서울의 전세가율은 일반적으로 50% 선에서 간 넘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전반적인 평균적으로 봤을 때. 따라서 10만 전자라고 봤을 때 삼성전자 주식을 치면 지금 이제 5만 원대 간 넘겼다. 사실 원래 전세가율은요, 정확하게는 뭐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약 70% 선에 가까워지면 이제 투자만 하다. 묻지마 투자 75% 하면 되거든요. 물론 암호아파트 단지를 하시면 안 되고요. 다만 이제 50% 선을 좀 넘겼기 때문에 좀 보게 되는 건 60%선 넘을 때 이제 보게 되거든요, 시작을. 따라서 삼성전자로 비유하자면 아직 서울의 전세 가격은 삼성전자 주식으로 했을 때 5만 원대 좀 넘었다. 다만 넘었다는 게 중요하죠. 넘었고 지금 추세가 좀 전세 가격이 지금 50주 정도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심을 가져야죠. 사야 되나? 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만 주식 사듯이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지금 전세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는 사실, 분명한 통계적 사실이고요. 이 상황에서는 전세가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 지역별로 좀 달라요. 전세가율이 60%를 넘어가기 시작하는 지역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좀 보셔야 된다, 이 생각이 들고요. 70% 넘기기까지 기다리는 건 좀 늦죠. 그래서 좀 이거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전세가는. 다만 지금은 요 정도 5만 원대 감 넘긴 거기 때문에 당장 돈을 현금 갖고 가서 어딜 좀 사야 된다, 이런 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전세가가 지금 서울 전반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많이 힘드시죠? 근데 뭐 여러 번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서울 전세를 구하실 분들인데 그렇게 다른 요소들, 교육이나 이런 거 크게 관련, 교육도 강동이 나쁜 건 아닌데 서울 전세 지금 구하시는 분은 강동 쪽에 좀 신경 써서 보시면, 왜냐면 강동 입주물량 많아요. 그죠? 잘 아시지만. 그래서 강동은 지금 전세가율이 서울에서 유일하게 바닥을 찍고 있는, 그러니까 하락 쪽으로 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나 전세를 서울에 살아야 되는데 너무 지금 전세가가 올라서 문제다. 물론 강동이 아주 싸진 않지만 그래도 좀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전세 가격, 왜냐면 강동 같은 경우에 위쪽 괜찮은 단지의 전세가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요, 밑에도 줄줄이 내려가게 되거든요. 따라서 어느 가격대든 강동이 지금 전세 구하기는 조금 수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에 전세난을 겪고 계신 분들은 강동에 좀 관심 가져보신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집값 전세 말이 돼, 이거는 나름대로 대안은 있고요. 아직은 이게 여기 나온 이러다 집값 밀어 올린다, 이 수준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도 저거죠. 아까 매물 많이 나왔다 그랬죠. 매물을 내놓는데 전세를 놓고 매물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전세를 내놓지 않고 매물을 팔려고 하느냐, 그래서 매물이 왜 쌓이느냐,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된다. 연관관계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뉴스 8번째. 첫삽 못 든 PF 현장 10곳 중 6곳 살생부 나온다. 제목이 살벌해요. 네, 보시면요, 이거는 이렇습니다. 악재는 호재로 덮는다. 뭐냐면 제가 올해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축은 3개라고 올 초에 24년 전망하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가 PF, 두 번째가 일기 신도시 선도단지 지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반기 금리 인하입니다. 순서대로인데 PF 문제는 2010년 얘기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영상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PF 문제 어떻게든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도 맞습니다. 다만 2010년도에 비해서 더 심각하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좀 다른데 여하튼 정리는 한번 하고 가야 돼요. 근데 오늘 4월 13일인데 정부에서 대책이 좀 나왔죠. 다만 2010년처럼 워커 누구 시키고 이런 정리는 아니고요. 조금 더 시간을 주는 쪽으로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제 생각이래요. 악재죠. PF는 악재입니다. 왜냐면 부동산 시장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도 지금 PF를 얻다가 PF를 어떻게든 연착륙 시키겠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오늘 발표에도 연착륙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악재인데 그럼 이 악재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까? 경착륙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2010년도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확실하게 빨리 정리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정부는 연착륙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PF 악재를 호재로 덮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3개의 축, 올해 부동산 시장 움직일 것 중에 호재에 속하는 것들 있죠. 하나가 일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된 선도단지 지정입니다. 이거는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 긍정적이고 금리 인하도 당연히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이 PF가 악재인데 이 PF 문제를 갖다 지금 5월, 6월로 좀 미루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되면 뭐가 있느냐, 선도단지에 대한 발표를 갖다가 올해 하반기에 좀 앞으로 당겼어요. 그게 아마 5월, 6월 될 거거든요. 5월 말에서 6월 정도. 그때 되면 이제 일기 신도시 분당이라든가 일산이라든가 평촌, 삼본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선도단지들, 또 그 외에 또 지구역들 있죠. 10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곳들에 대한 어떤 발표들이 있을 텐데 그건 호재란 말이에요. 그 호재들이 나오는 시기에 PF 정리도 같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악재만 딱 등장했을 때보다는 어느 정도 호재가 같이 맞물릴 때 그 악재가 좀 그 충격이 완화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빨리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사실 제일 싫은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투자하시는 분 다 알겠지만 불확실한 이 PF 문제를 빨리 정리해주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정부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죠. 그리고 뭐 그 생각해보고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과도하게 시장에 충격을 주는 건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여하튼 악재를 호재로 돕는 거 아니냐. 다만 이게 정부는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저도 그런 정부를 믿습니다. 다만 뭐 모르는 거잖아요. 그 악재를 호재로 덮으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호재가 악재로 덮이는 상황. 그러니까 PF가 생각보다 심각해서 문제가 희석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희석시키려던 호재까지 잡아먹는 상황만 안 벌어지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여하튼 저는 불확실한 게 제일 싫거든요. 빨리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PF 문제도 물론 좋은 데는 살리고 살아날 가능성 있는 곳은 살려야죠. 다만 아무리 봐도 문제되는 것들은 전부 다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빨리 치는 것도 나쁘진 않을까 했는데요. 여하튼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6월 정도가 돼야 상반기가 끝나갈 때쯤 돼야 PF 문제에 대한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LH 출범 이후 최대 규모 청년주택 공급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항상 이거죠. 예정이다. 뭐 추진단을 만들었다고 해요. 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추진단 33,000여 정도로 갔다가 이제 뭐 추진하려고 한다. 추진단 만들었다. 이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것도 있습니다. 대장 홍대선 심의가 통과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청라현장 청신호. 일단 대장 홍대선은 심의가 통과됐는데 청라현장은 결정된 게 없고 이제 청신호다. 이런 뉴스는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이거죠. 빨리 해라. 대장홍대에서 뭐 사실 뭐 청라현장선은 이번에 저희가 분양가 중개에서 다뤘던 계양 롯데파크시티 뭐 2단지 여기에도 좀 연관이 되는데요. 사실 저는 그거는 투자 요소로 보지는 않았죠. 왜냐면 확정된 게 없으니까 다른 거 갖고 저는 투자 요소 말씀드렸었는데 여하튼 이런 소식들 나쁜 소식 아니잖아요. 청년들한테 좋은 주택 공급하는 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리고 교통 좋아지는 거 누가 반대해요? 아파트 가격 떠나서 거기 이미 있는 분들이 출퇴근하거나 교통이 어느 데 좋아진 건 다 좋은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그냥 빨리 해라. 이거 외에는 제가 뭐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빨리 해라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빨리 안 되니까 문제겠죠. 그것 때문에. 이 정도까지가 5월 13일자 RMG 소식지 주요 뉴스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중에서 몇몇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연관되는 뉴스들도 있고 좀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조만간 저희가 지금 분양가 중에 잠깐 멈췄었는데 공급이 밀려서 그렇고요. 분양가 중이라든가 이런 소소한 부동산 시리즈 있죠? 그런 것들이라든가 빨리빨리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